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국제기구가 판정했습니다. 론스타가 분쟁을 제기한 지 10년 만으로 청구 금액 6조 원 가운데 4.6%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서병수 의원이 정국위 의장을 사퇴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 등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례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민관 합동 사업입니다. 30년째 세력 다툼을 이어온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야구방망이와 흉기가 등장했고 차량 추격전도 벌어졌습니다.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을 과자와 화장품 등에 숨겨 반입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과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91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냉전 구도를 해체시키며 국제사회의 대변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 위기가 터지고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갔는데 외환은행을 사간 곳이 론스타라는 국제 투기 자본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상당 기간 있었던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론스타는 그러나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방해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되레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6조 원을 물어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약 2,800억 원, 요구액의 4.6%를 물어주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20년 이상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논란의 연장선에서 이 청구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을 중국 HSBC 은행에 파는 것을 지연시킨 탓에 결국 하나은행에 팔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론스타가 주장한 피해액은 46억 7,9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오늘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가 주장한 피해액의 4.6%만 인정한 겁니다. 중재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우리 정부 잘못으로 봤지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론스타 쪽 책임도 50%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년 동안 생긴 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론스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소수 의견도 있는 만큼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 소송은 1년 가까이 더 진행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0%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매각 당시에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론스타는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매매 차익과 배당금으로 4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우리 정부에 다시 6조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에 이은 장기간의 국제 소송으로 얼룩진 외환은행 매각 사태 20년의 우여곡절을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3년 1조 3,800억 원의 외환은행을 사들였던 사모펀드 론스타. 3년도 채 안 돼 매각 협상을 시작한 뒤 인수 9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에 팔아 4조 7천여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외환은행을 우리와 같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헐값 인수 논란에 대검찰청 중수부가 수사에 나섰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2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 분쟁 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가 떨어진 매각 가격의 절반만 책임을 인정한 것도 바로 이 유죄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지만 10년에 걸친 지리한 소송에 배상 액수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수업료로 지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국제 투자 분쟁 관계부처 TF를 회의를 47회를 했고요. 분쟁 대응단 회의를 49회 개최하는 등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은 일단락됐지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이 6건 남아있어 정부의 대응 역량은 앞으로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첫 단추를 꿰야 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의 결정과 개인의 소신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로써 전국이 소집 권한은 부의장에게 넘어갔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일정도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을 추인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직무대행이 된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9월 2일과 5일에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당규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20여 명의 이 상임전국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소집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 상황의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로 구체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당원을 토대로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당원 개정안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그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거라고. 새 비대위는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로 잡았고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의원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원이 앞으로 또 어떤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법적 하자 없는 비대위를 새로 꾸려서 당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기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 개파 활동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의 오늘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김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 당의 혼란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이나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 등도 일절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장 의원의 백의종군 선언은 지난해 윤석열 캠프 시절 종합상황실장에서 물러난 뒤 두 번째입니다. 장 의원의 이선 후퇴 선언 배경으론 길어지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이 윤핵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대를 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한 친윤계 의원은 당의 윤핵관에 이어 권핵관, 장핵관도 있다는 말에 장 의원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토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장 의원에 이어 윤핵관의 맏형격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출범 후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민들레 모임도 철저하게 공부 모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새 대표가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만난 자리가
그리 불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대화 내용에선 뼈있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어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권 원내대표는 웃으며 받아 넘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합니다. 인사와 환담도 잠시. 권 원내대표가 여야 막판 줄다리기 중인 종부세 문제를 꺼내자 분위기는 금세 차가워졌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부자 감세안이라고 하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민주당의 정책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앞서 정부가 마련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 12억으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14억도 또 13억도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했는데 아직 부정적이어서.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서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세에 관련된 이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그런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태도에서 많은 이 갈등과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종부세 감면 대상인 최대 50만 명이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성남 대장동 개발과 거의 같은 구조로 진행돼 판박이 의혹이 일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발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호반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2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유동규, 남욱 씨의 구치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일어난 검찰의 움직임만으로 보면 앞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는 2013년 LH가 조성한 공공용지를 넘겨받아 1,700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사업에 참여한 호반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이른바 대장동 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개입했고 대장동 사업과 같이 수익을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가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2013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위례 개발 때도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측에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동규 전 사장이 대장동 사업 때 받은 뇌물에 대해 위례 사업을 언급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위례 사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사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구속돼 있는 구치소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가 위례 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150억 원의 용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 수사의 자세한 배경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혜경 씨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로 드러난 여러 정황상 배 씨가 법인카드를 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사무관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법인카드로 산 음식을 보내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경 씨와 배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빠르게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 관련 법인카드 유용금 추정액 2천여만 원을 공탁하게 됐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이와 함께 경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2명을 입건하고 김혜경 씨와 배 씨의 국고 손실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그동안 위례개발이 대장동 개발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들은 많았습니다만 검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업을 재수사하다가 갑자기 위례 신도시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원전부터 완전히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성남 위례 신도시 사업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2015년 대장동 모의고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발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관여돼 있고 유전본부장이 근무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이 시작이 된 거군요.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업 수익도 대장동만큼 컸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례 사업은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사업 수익은 300억 원 정도로 대장동 사업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위례 사업으로 기반을 잡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이 큰 수익이 보장되는 대장동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장동 3인방 비리 시작 전부터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지금은 폐지된 부패방지법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대장동 사업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수사는 검찰이 좀 더 다른 각도로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부패방지법 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얻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범죄로 거둔 수익은 무조건 몰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없어졌지만 2013년 벌어진 위례 신도시 개발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입니다. 검찰이 또 위례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업에도 이 법을 적용해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 원의 수익까지도 환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겠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보다 더 윗선의 개입 여부,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씨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 많이 적용하는 배임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속여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공직자는 유전본부장 말고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수사팀이 들고 나온 부패방지법은 이 기본 처벌 대상자부터 공직자입니다. 결국 현재 유전본부장에 멈춰있는 수사가 성남시 윗선에 있던 공직자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가 잘 진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번에 수사팀을 새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수사팀을 맡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9시간 검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강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후에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 경남 통영지청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럼에도 강 부장검사는 왕복 9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정 교수 재판에 직접 참석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지휘를 맡은 고영곤 4차장 검사, 송강호 중앙지검장도 모두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만큼 검찰 수사가 좀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대개 이제 후임들에게 그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9시간을 오가면서 수사를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9시간 검사다 이런 뜻이군요. 자, 대장동에서 막힌 퍼즐들이 여기서 다시 풀릴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양대 폭력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30년째 세력 다툼을 이어온 두 폭력 조직은 영화 소재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들은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이 한밤 자동차 추격전도 벌였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폭력 조직원끼리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을 하고 보복에 나선 폭력 조직이 광안대교에서 위험천만한 자동차 추격전까지 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조직 폭력배들은 한 대 뒤엉켜 패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내려와서도 옆에서 조금 오락가락하게 해냈죠. 두 조직은 지난 1993년 폭력 조직원끼리 살인사건을 벌이는 등 부산을 무대로 세력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의 30년 앙숙관계는 여러 조폭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폭력 조직은 신입 조직원을 충원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서로 보복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붙잡은 양측 조직원은 66명.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조달했고 조직을 탈퇴하면 배신자라며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인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집단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폭력 조직원 66명과 이들을 숨겨준 경기 지역 폭력 조직원 7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환각 파티용 신종 마약을 화장품과 과자로 위장해서 밀반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국제 우편이나 작은 개인 화물의 경우에는 이 물건이 작아서 탐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화장품 용기 안에서 꺼낸 비닐봉지에 정체불명의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뭐야 이게? 가루야? 아니 돌멩이 같은데? 봉지를 뒤집어 보니 알약 형태의 마약인 일명 엑스터시 100알이 쏟아집니다. 과자 상자 안에서는 전자담배에 쓰는 합성 대마가 나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환각 파티용으로 쓰는 신종 마약들인데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국제우편이나 개인 화물 등을 이용해 몰래 들여온 겁니다. 소량 화물은 전부 100% 다 그 엑스라이로 다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는데 2018년 500여 건이었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의 15.7%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이들의 마약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네 커뮤니티, 자기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약물들이 이미 암암리에 다 많이 퍼지고 있고 한편 충북경찰청은 서울 시내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1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11kg을 유통한 혐의로 29살 A씨 등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잠잠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국토부 할 것 없이 깡통 전세 사기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국토부 산하기관이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숙소로 임대한 오피스텔 52개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혜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당시 오피스텔 52개실을 사용하는 전세 계약을 맺고 이곳을 직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이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분양가의 90%에 육박하고 임대인 A씨의 채무까지 걸려있는 깡통 주택이었습니다. 공단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을 앞두고 급히 숙소를 구한 데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해 부랴부랴 계약한 겁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하지만 숙소 이전 계획은 지연됐고 A씨 역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여러 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깎여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7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시 공단에 관련 지침이 없어 보증보험을 가입해둔 직원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토부는 해당 숙소를 계약한 공단 직원 11명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15억 2천만 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 직원들의 피해액 변상 여부는 앞으로 있을 감사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해마다 명절에 택배 이용해서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택배 물량이 워낙 많은 탓에 피해도 속출한다는데 피해 구제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윤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추석 동생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은 꿀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물건이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보내고 한 일주일인가 여동생한테 잘 받았지 하고 했는데 뭘 받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품이 파손돼 물류창고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10달 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9월과 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 구제 신청은 126건이었습니다. 전체 기간 중 17.9%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부패하거나 지연 혹은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피해를 구제받은 건 절반뿐이었습니다.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운송장은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상품권 피해도 집중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9월에서 10월 중에 157건에 달하는 상품권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는 주말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 관광지 클리닉의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개량 백신은 이르면 10월 도입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 해외에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신속 항원이란 걸 했고 여권 같은 거를 이제 기재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또 1,000원이 들어서 한 2,900원 든 것 같아요. 한국인 여행객을 해외 클리닉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입국 후 하루 내 PCR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0시 이후 비행편이나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객들은 더 빨리 없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거로워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 너무 황당한데요? 해줄 거면 진작 해줬어야지. 최근 개발된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은 4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휴게소와 버스, 철도 안에서 취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부커상의 국제부문 최종 후보로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 강사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10년 넘게 교단에 섰지만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서 대학과 소송전에 나선 건데요. 퇴직금을 주는 강사법이 시행된 거는 2019년이어서 소송엔 난관이 예상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소설 저주 토끼로 세계적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강의 절반 이상을 시간 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대학은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11년간 연세대 노원어문학과 시간 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물러났지만 퇴직금은 물론 연차와 주휴 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게 정 작가 주장입니다. 정 작가는 주당 평균 40시간가량을 강의에 쏟은 만큼 법 개정 전이라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는 입장이지만 연세대는 법이 바뀐 2019년 이후의 근무만 퇴직금 대상이라고 맞섭니다.
정 작가처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강의 준비와 성적 평가에 들인 시간도 근무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채점하고 출제하고 이런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 모든 것이 업무이고 퇴직금 청구 시효 만료를 앞두고 대학 강사들의 집단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시간 강사 처우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내일부터 스마트폰 한 대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택배 배달이나 주차를 위해서 내 번호를 공개하는 게 꺼려지시는 분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 이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폰은 최신 폴더블 폰만 가능하고 요금 부분도 아직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메뉴에 들어가 QR코드를 촬영하자 통신회선이 한 개 더 생깁니다. 기존 유심칩과 더불어 기기에 내장된 유심을 사용하는 eSIM입니다. eSIM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이렇게 메뉴가 생겨 2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차 중인 차량에 번호를 남기거나 중고거래할 때처럼 개인 번호를 공개하기 꺼리게 되는 상황에서 eSIM 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무서워서 이제 받는 사람 이름도 좀 무서운 사람처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많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스마트폰에 eSIM 기능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폰은 2018년 출시 모델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삼성폰은 최근 출시된 폴더블 폰부터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해외에선 2018년부터 도입돼 69개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선 통신사들의 반대로 유심 모델만 판매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요금이 좀 저렴하더라도 굳이 최신 핸드폰을 사면서까지 2개의 번호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금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수문자를 입력해 번호 2개를 사용하는 투넘버 서비스는 월 3,000원대인 반면 eSIM 요금제는 8,800원으로 2배 이상 비쌉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돕는 eSIM 제도, 합리적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91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개방을 주창했던 고르바초프는 냉전 구도를 해체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소련 서기장과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6년여 동안에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에 들이운 핵 위협을 해소했고 부시 미국 대통령과는 반세기 동안 계속된 냉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죠. 이 한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북방 외교 초석을 놓는 데도 이바지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걸어온 길을 이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54살 최연소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며 권력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공산당 독재를 폐기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핵무기 폐기 조약을 체결하며 미국과 화해 분위기를 이끌었고 оправдать надежды американцев и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народов всего мира, честно, в совместных трудах переломить логику гонки вооружений.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989년 반세기 동안 이어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며 소련과 서방 세계 간 철의 장막을 걷어낸 공로로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만나 한소 수교에 합의한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난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소련은 공식 해체됐습니다.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퇴임 후엔 사회 경제 문제에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까지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전쟁 중단을 촉구한 겁니다. 외부에선 냉전을 종식시킨 평화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자국 내에선 강대국 소련의 패망을 몰고 온 장본인이란 부정적 평가가 뒤따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가 사상 처음으로 5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없고 불안한 미래에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산과 투자도 줄면서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가 뭘 뜻하는지 배상윤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 손님은 거의 없고 매장은 한산합니다. 코로나 이후 늘었던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TV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예 안 사게 되더라고요. 필수품 위주로 사거나 아니면 요즘은 대여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필요할 때만 대여해서. 지난달 소비는 전달보다 0.3% 줄어 3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서비스업 소비는 늘었지만 상품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화장품이나 커피 등의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혼자 사 먹으려고 하면은 덜 사 먹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구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도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도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생산 회복 흐름이 더디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하였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미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무역 수지도 5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 신항을 찾아서 수출 경쟁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0조 원대의 무역 금융 지원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 신항에서 하역 현장을 살펴봅니다. 이게 지금 몇 TU? 예. 1만짜리인가요? 예, 이 배는 10,000TU를 쓸 수 있는 선박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 신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선 공약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준비 상황도 챙겼습니다. 항만은 북쪽으로 가는데 공항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하고 뭐 경남하고 해수도 하고 국토부가 그냥 한 몸이 돼야 되겠다. 예. 무역 수지는 5달 연속 마이너스로 누적 적자가 34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해수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고액인 350조 원까지 확대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대책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뛰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지난주 대구에 이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에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졌는데 현실은 왜 거꾸로 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아동 학대 사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아동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5만 4천 건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최종 학대로 결론난 사례는 3만 7천여 건으로 1년 사이 22% 늘었습니다. 예.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주변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지난해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나 외부에서 의심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뜻도 되겠군요. 학대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여전합니까? 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얼마 전 조윤아 양 일가족처럼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4명이었습니다. 또 숨진 아이들 가운데 2돌 전인 아기가 15명이나 됐습니다. 아동 학대니까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을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는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재혼이나 입양으로 이뤄진 재구성 가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언론에 더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훈육과 체벌 그리고 학대의 경계선을 잘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이 훈육을 이유로 아이의 몸을 꽉 붙잡거나 때리는 체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이런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대가 10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겠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민법에서 이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 그동안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근거가 됐다는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8명은 이 법이 바뀐 줄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거나 굴욕감을 주는 식의 이 정서적인 학대도 심각한 폭력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조사와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점점 더 은밀해지는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제는 예방 위주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는 굉장히 많은 부처들과 전문 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관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놓쳤는가를 돌아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협력 체계나 조정 체계가 점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그동안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부모들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촘촘한 감시 시스템 그리고 사후 처벌에 이르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장소로 서울 마포 상암이 선정됐습니다. 기존 마포 소각장 부지에 재건립하게 되는 건데 이 마포구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 건립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레인이 벙커 안에 쌓인 쓰레기를 집어나릅니다. 하루 600톤씩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포 생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서울시는 2만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 상암동 부지에 소각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쓰레기 직접 매립이 2026년부터 금지돼 추가 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포 후보지가 1순위로 된 그 사유는 주변에 300m 내에 주거 주민이 없다는 점과 또 시유지다 이런 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1순위로. 서울시는 기존 마포 자원 회수 시설을 2035년까지 철거하고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1,000억 원 규모의 편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포구에선 즉각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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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마포구는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 역시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의 시설이 있기는 한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해라 하는 거는 말이 아니죠. 서울시는 다른 지역의 소각장도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현재 파견된 네덜란드 소속 군인이 숙소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20대 용의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거리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호텔 주변엔 경찰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호텔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훈련차 미국에 파견된 네덜란드 특수부대 소속 군인들입니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용의자와 난투극을 벌인 뒤 돌아오던 길에 호텔 앞에서 화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가 차로 호텔까지 쫓아와 총을 쏜 겁니다. The tragedy is people got into a dispute and they ultimately resolved that dispute by pulling out a gun and shooting it at other people.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총기 폭력에 우려의 뜻을 밝혔고 미국 국방장관도 전화를 걸어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We do many trainings of our servicemen in the United States, and we really don't expect this to happen.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인 현지 시간 3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교향악단과 함께 게임 음악을 이끄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아니고 게임 음악을 클래식으로 연주한다니까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통 클래식을 전공하고 국내 최초로 게임 음악회에 도전한 지휘자 진솔 씨를 이루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게임할 때 듣던 기계 효과음이 교향악단 연주로 탄생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내노라 하는 게임의 음악회를 지휘한 진솔 씨는 게임 마니아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덕업일치했다고.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클래식 전문 지휘자인 진 씨는 몇 년 전 게임 음악에 눈을 돌렸습니다. 게임이라는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서 음악의 스케일도 같이 커진 거예요. 아예 게임 음악 공연 전문 회사를 차린 뒤 지휘와 음악 편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경기 필하모닉의 리니지에선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실제 연주를 하려면 편곡 작업이 완전 필수더라고요. 왜냐하면 악보를 갖고 있는 게임 회사가 없고 전부 귀로 하나하나 들어서 전부 다 받아 적은 후에 새로운 건 또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특성상 여성보다 남성 관객이 더 많고 게임 속 의상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클래식계에선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이거는 하나의 실험 랩 같은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여성 지휘자의 파격적 실험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서귀포 앞바다 섭섬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방 3칸짜리 초가가 있습니다. 비운의 천재 이중섭의 섭섬이 보이는 풍경에 나오는 바로 그 초가죠. 한 평 반 궁벽한 끝방에서 이중섭은 아내 2 아들과 오종종 다리를 포개며 살았습니다. 1951년 11달 피난살이였죠. 이중섭의 짧은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네 가족은 날마다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와 군용 반합에 쪄먹곤 했습니다. 그림 주제가 가족과 아이들로 바뀌면서 이중섭은 서귀포의 환상, 2 아이와 물고기와 개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길 떠나는 가족은 서귀포로 떠나는 이중섭 가족의 모습입니다. 슬픈 피난이 아니라 마치 즐거운 소풍 같습니다. 서귀포는 이중섭의 유토피아였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다 이듬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아내 마사코도 서귀포를 떠나며 동갑내기 집주인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댁에서 보낸 1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 마사코, 우리 이름 이남덕 여사가 101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 여사는 이중섭을 앞세우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2 아들을 키웠습니다. 일본으로 미술 유학 갔던 이중섭을 만나 결혼한 뒤에 10년의 추억으로 70년 세월을 살아낸 것이죠.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이중섭의 편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사랑과 애타는 그리움이 넘쳐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천하제일 여인, 소중하고 또 소중한 나만의 천사이자 훌륭한 남덕. 편지 끝엔 부부가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그림과 함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길고 긴 내 뽀뽀를 받아주오. 이중섭은 아내가 떠난 이듬해 선원증을 겨우 구해 도쿄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 소연작과 부부를 비롯한 걸작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후배에게 배신과 사기를 당하고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나이 40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이 여사는 9년 전 서귀포 옛집을 찾아 주인 김순덕 할머니와 재회했습니다.
텅 빈 방 남편의 사진에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여사는 하늘나라 남편에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再婚もしないであなたの一筋ということだわね。ねえ。 이제 이중섭도 70년 그리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부부 재회의 꿈을 이뤘겠죠. 연애 시절 이 여사의 발에 약을 발라주던 이 엽서와처럼 말입니다. 8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당신뿐입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9월의 시작과 함께 중부 지역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만큼 해가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구와 전주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건데요. 다음 주 초에는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태풍이 진출하겠습니다. 내륙으로 상륙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비가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차츰 거세지겠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최고 3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31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